안녕하세요. 사슴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저자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1년간 번역학을 공부했으며 서강대 영미어문 전공 교수이자 번역가, 칼럼니스트, 중고교 영어교과서 집필자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암투병을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들을 독자에게 전하던 그는 2009년 5월 9일 57세로 세상을 떠났다. 제목, 오늘이라는 가능성. 지난 여름 이런저런 고지서들을 정리하다가 꽤 비싼 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올해 미국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유학하는 6년간 남의 나라에는 의료보험료가 꽤 많은데 크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 한 번도 제대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천을 뽑기 위해 건강진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라면 세계 최고 의료기관이고 내로라 하는 세계 굴지의 부자들이 떼돈을 내고 일부러라도 온다는데 나는 이왕에 여기 와 있지 않은가. 게다가 얼마 전에 아는 수녀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적어도 암 검사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하니 석 달 후인 2주일 전에야 겨우 검진 날짜가 잡혔다. 담당 여의사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 검사부터 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유방암 검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매년 학교에서 하는 간단한 검진만 했을 뿐 이제껏 한 번도 정식으로 유방암 검사를 안 해보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의사는 조금은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가슴에서 꽤 큰 돌기가 잡히는데 몰랐느냐고 물었다. 의사가 가리킨 곳을 만져보니 확실하게 뭔가 덩어리가 잡혔다. 소위 자가진단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난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암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메모그램이라는 검사를 하라면서 검사 결과 암으로 판명날 경우 만나야 할 전문의 이름까지 적어주었다. 검사를 보기도 전에 벌써 담당 외과 의사까지 알려주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게다가 그냥 한번 읽어보라며 의사가 내미는 책 제목이 유방암 환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학교로 돌아오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순전히 보험료 아까워서 검진 한번 받으러 간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며 절망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차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준 책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엔 굵은 글씨로 당신의 탓이 아니니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내 탓이라니. 내 탓은커녕 나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의 탓인 것 같았다. 나는 더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모든 이가 힘을 합쳐 감히 내 등 뒤를 떠밀고 있었다. 그 알지 못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움이 솟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나는 것처럼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철저한 고독감이 느껴졌다. 학교로 돌아오니 12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 도서관 밖 의자에 앉았다. 늦가을의 교정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오묘한 색깔의 단풍들 사이로 제각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마치 내가 주인공을 맡았던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이 태연하게 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듯 지독한 박탈감과 질투가 밀려왔다. 마침 옆에서 한가롭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학생들이 영문학 전공인지 비트 제너레이션이 어쩌고 제 캐로학이 저쩌고 하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다. 벌떡 일어나 야 이 바보들아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야. 무덤 속에서 꼼짝 못한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에 대해 이야기해봐 하고 크게 욕해주고 싶었다. 그것도 우리말로 하고 싶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비위가 상했다. 다음날 메모그램과 초음파 검사는 나를 더욱 절망시켰다. 다른 여자들이 간단하게 검사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이리저리 재촬영을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 같냐고 물어도 촬영사는 무조건 의사가 말해줄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마침내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미심장해 보였다. 의사가 내 목발만 힐끗 봐도 이 여자는 다리가 이런데 또 암까지 걸렸네. 참 불쌍하군 하고 동정하는 것 같았고 친절하게 미소를 띠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웃음이나 지어주자 하고 선심을 쓰는 것 같았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로 발견한 돌기는 한 개가 아니라 3개이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암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날까지 나는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평상시와 똑같은 생활을 했다.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양극으로 내달았다. 아마 괜찮을 거야. 설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살아오면서 난 불운보다는 훨씬 많은 행운을 누리며 살았고 틀림없이 행운이 내 편이 될 거야 하는 믿음과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 같은 것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조직검사 결과 3개의 돌기는 모두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는 경고로 나의 열흘간의 고독이 끝났던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앞 선물가게에 들렀다. 다시 삶의 무대에 올라선 나를 자축하고 싶었다. 선물가게에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작가들의 명언 시리즈 카드가 있었는데 마크 트웨인의 말이 적힌 카드가 눈에 띄었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한한 가능성.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떠나간 애인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드디어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저녁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무심히 길을 가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믿기지 않아도 눈앞에서 1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암은 남의 이야기라는 듯 잘난 척하며 살던 장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샘터 2001년 12월호에 열흘간의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은 계속되고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였던 열흘간의 고독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비싼 검사비를 내지 않았으니 보험료 미천을 뽑아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글은 끝났다. 물론 이것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다. 그때 나는 조직검사 결과 왼쪽 유방에 2, 3기 정도의 암이 있고 곧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야말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암에 걸렸고 암 환자가 된 것이다. 마감일 때문에 글을 중간 정도까지 써놓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 마무리를 지으려던 나는 이 글을 앞에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검사 결과 솔직하게 암에 걸렸다고 고백하면서 글을 끝낼까? 아니면 거짓으로 결국 암이 아니었다고 글을 끝낼까? 둘 중 나는 후자를 택했다. 왜? 라는 물음에 나는 별로 논리적인 답을 할 수 없다. 그냥 내 마음이 시켜서 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난 그때 무척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다. 신에게 내가 불운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내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고 오로지 건강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우월감을 느낄 사람들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내 병은 나와 가족만의 비밀로 하고 몰래 투병하기로 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8년 전에 이 글의 마무리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오늘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무한한 가능성. 잘난 척하며 살던 장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병을 통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사랑을 배우고 조금 더 착해진 장영이가 바로 오늘 성공적으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늘 반반의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 제목, 내가 살아보니까. 오늘 아침 무심히 차에서 내리다가 문득 가을을 만났다.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퇴색한 플라타너스 잎 하나가 동그마니 내 차 지붕 위에 얹혀 있었다. 어느새 비껴내리는 햇살은 한껏 부드러워졌고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냄새는 풋풋했으며 흰 구름 몽실몽실 피어있는 하늘은 예사롭지 않게 푸르렀다. 새삼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둘러보니 이제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다 조금씩 소멸을 준비하는 모습이 완연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이 이제는 차돌같이 굳어 아무런 틈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문득 휑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가을이구나. 나무와 풀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랑이 치열했던 만큼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많으련만 이제 생명과의 이별을 저마다 다소곳하게 숙명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온갖 시련에도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스스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의 가을 문턱에 서 있다. 삶에 대한 애착이야 남겠지만 그래도 있는 날까지 있다가 내 시간이 오면 나무처럼 풀처럼 미련을 버리고 아름답게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어제 TV에서는 우리나라의 빈부 차이를 보여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병이 들어 직업도 못 얻고 혼자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단돈 100만 원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빈민촌 사람. 그런가 하면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다는 강남의 어느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 채에 20억을 호가해도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고 했다. 명품 핸드백에 중독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는 어느 젊은 여자와의 인터뷰도 있었다. 방에는 온갖 명품백이 색깔별, 모양별로 가득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발행하는 명품에 관한 잡지를 구독해가면서 새로 나온 디자인을 구입한다고 했다. 최하 50만원짜리부터 500만원까지 하는 핸드백도 있었다. 왜 굳이 명품을 들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져요. 저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말에 나는 적이 놀랐다. 단지 다른 사람의 눈길을 느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니. 나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덕에 누구나 다 쳐다보는지라 남의 시선이 별로 달갑지 않은데 그 여자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많은 노력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부러워서이고 나를 쳐다보는 것은 불쌍해서라고 하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우산 하나가 살이 뻗어 너덜거렸는데 그 우산이 다른 우산에 비해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는 꼭 그걸 쓰셨다. 업혀 다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게다가 너덜너덜거리는 우산까지.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학교 가기가 끔찍하게 싫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찢어진 우산을 쓰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찢어진 우산이든 멀쩡한 우산이든 비 오는 날에도 빼먹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명품 핸드백에도 시시한 잡동사니가 가득 들었을 수 있고 비닐봉지에도 금덩어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해봤자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궤변말라고 욕이나 먹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잘게 조각내어 조금씩 도랑에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 주위 어른들이 겉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고 어떤 옷을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코웃음을 쳤다. 자기들이 돈 없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다.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는 한 몸은 쭈글쭈글 늙어가고 살은 늘어지게 마련이다. 내가 죽고 난 후 장영이가 지상에서 왔다 간 흔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차피 지구상의 65억 인구 중에 내가 태어났다 가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덤일 뿐이다. 그러나 이왕 덤인 김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덤이 아니라 없어도 좋으나 있으면 더 좋은 덤이 되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입 아프게 말해도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말이나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몸으로 살아내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어느 가을날 내 제자나 이 책의 독자 중 한 명이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가슴에 휑한 바람 한 줄기를 느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 장영이 말이 맞더라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덤으로 이 땅에 다녀간 작은 보람이 아닐까. 제목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터의 오랜 독자들은 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2003년 12월 아름다운 빛이라는 글로 나는 당시 4년간 연재하던 새벽 창가에서를 닫았다. 그리고 꼭 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다는 말을 쓰니 정말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건 나의 공백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일지도 모른다. 3년. 젊은 사람들에게 3년은 인생의 드라마를 창출할 만큼 긴 시간이다. 군에 입대한 남학생이 전역할 만한 시간이고 새 신부가 아기 둘을 낳을 만한 시간이고 신입사원이 잘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아픈 이별을 하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3년이라는 기간은 의미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나이에 3년이란 세월은 그렇지 않다. 신상에 무슨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설정된 삶의 자리가
그냥 조금 더 깊어지는 기간이다. 조금 더 늙어가서 조금 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조금 더 내 살아가는 모습에 길들여지고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집착의 끈을 놓고 그럼에도 샘터에서 사라졌던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칼럼을 닫고 나서 얼마 후에 척추암 선고를 받았고 2004년 9월 8일 나의 영명축일에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했고 2006년 5월 도합 2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칠 때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긴긴 투병 생활로 보냈다. 돌아보면 그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새삼 신기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난 3년이 마치 꿈을 꾼 듯 희끄무레한 안개에 휩싸인 듯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증 때문에 돌아눕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일,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백혈구 수치 때문에 애타던 일, 온몸에 링거줄을 떼고 샤워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일, 방사선 치료 때문에 식도가 타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며 밥그릇만 봐도 헛구역질하던 일. 그런 일들은 의도적 기억 상실증처럼 내 기억 한편에 망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가끔씩 구태여 끄집어내야 잠깐씩 회생되는 파편일 뿐이다. 그 세월을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가슴 뻐근한 그리움이 다시 느껴진다. 내면의 회벽에 둘러싸인 방 안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나는 참 많이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밤에 눈을 감고 있을라 치면 밖에서 들리는 연고전 연습의 함성 소리, 그 생명의 힘이 부러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드넓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늦어서 허둥대며 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 김 빠진 일상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을 끝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TV를 보는데 유명한 보쌈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보쌈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 손님 중 한 중년 남자가 목젖이 다 보이도록 입을 한껏 크게 벌리고는 큰 보쌈 하나를 입에 넣더니 양볼이 볼록볼록 움직이게 씹어서 꿀꺽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갓집에 가면 보통 육개장, 송편, 전 등 자금자금한 음식들이 나오고 상추쌈이나 갈비찜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상갓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련을 남긴 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는 아무리 하찮은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없는 망자 앞에서 보란듯이 입을 쩍 벌리고 어적어적 먹는 것은 무언의 횡포라는 것이다. 보쌈을 먹고자 입을 크게 벌린 그 남자의 격렬한 식탐. 꿀꺽 삼키고 나서 그의 얼굴에 감도는 찬란한 희열. 그 숭고한 삶의 증거 앞에 나는 지독한 박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가리라. 그리고 저 치열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자꾸 감기는 눈을 번쩍 뜬 채 화장실에 갔다가 밥을 먹고 늦어서 허겁지겁 학교로 가는 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젠 목젖이 보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보쌈도 먹고 상추쌈도 먹고 갈비찜도 먹는다. 어부라는 시에서 김종삼 시인은 말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제목, 결혼의 조건. 지난 3월에 결혼하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영미가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뭇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다. 남편과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있어 걸핏하면 말다툼을 하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낸다고. 달콤하리라고 꿈꾸었던 결혼 생활이 달콤하기는커녕 씁쓸하기만 하고 결혼이란 것이 그렇게 자유를 얽매는, 아니 아예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알았다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영미는 선생님, 저희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달라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이제 와서 회의가 됩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털어놓는 어리광 섞인 투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결혼 생활에 대해 절실하게 회의를 느끼고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좀 저희가 아리송한 메시지였다. 나는 영미가 1학년일 때 영장문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가르쳐주면서 남녀별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남자를 영어로 써보게 한 것이 생각났다. 다음 학기 준비를 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다 끄집어내고 있던 터라 찾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았다. 오랜만에 읽어보니 아주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영미가 편지에 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말이 새삼 이해가 갔다. 우선 남학생들이 내세운 조건들을 번역해서 조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않는 여자.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남편 도움 청하지 않고 가사일 혼자 알아서 하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부지런해서 늘 집안을 깨끗하게 잘 정돈해 놓는 여자. 몸과 정신이 건강한 여자. 책을 많이 읽는 교양 있는 여자. 근검해서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여자. 나보다 오래 사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주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아들 잘 낳는 여자. 목소리가 크지 않는 여자. 너무너무 예쁘지는 않지만 괄호 열고 너무 예쁜 여자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조금은 예쁜 여자. 밤늦게 친구 데리고 와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여자. 일찍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만들어 달콤한 키스와 함께 주는 여자.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때도 늘 웃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왜냐면 내가 무서우니까. 일요일에 하루 종일 자게 해주는 여자. 겨울이면 손뜨개로 스웨터를 짜주는 여자. 남에게 환멸감을 주지 않고 초미니 스커트를 입을 수 있는 여자. 내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오, 당신 목소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하고 말해주는 여자. 등등등. 여학생들이 장래 남편감에 대해 내세우는 조건도 만만치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남자.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은 남자. 야망이 있는 남자. 유머 감각이 풍부한 남자.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두말 없이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 내 독립적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우는 남자. 술을 조금 하되 담배는 피우지 않는 남자.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요리하고 집안 치우는 남자. 우리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남자. 나보다 오래 사는 남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닝커피를 만들어 침대로 가져다 주는 남자. 내 잘못을 이해해 주는 남자. 더러운 버릇이 없는 남자. 나의 사교 생활을 이해해 주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스포츠를 싫어하는 남자, 목소리가 좋은 남자, 일주일에 한 번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하자고 하는 남자, 결혼기념일과 내 생일을 절대로 잊지 않는 남자, 자주 꽃을 주는 남자, 나와 함께 쇼핑 가는 남자, 비 오는 날 함께 오랫동안 우산 받고 걷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낭만이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 들고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등등등. 이쯤 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상충해서 학생들의 미래 결혼 생활이 걱정될 정도였다. 누군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등을 맞대고 제각기 딴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지만 나는 그때 영미가 자기의 목록 마지막에 써놓은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선생님이 조건을 쓰라니까 한번 써보기는 했지만 사랑에 빠진다면 위의 조건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영미에게 답장을 보내는 대신 이 쪽지를 우편으로 보내줘야겠다. 제목,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얼마 전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최근 몇 년간 나에 대한 기사는 거의 암 환자 장영희, 투병하는 장영희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냥 인간 장영희, 문학선생 장영희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나는 열심히 문학의 중요성, 신세대 대학생들의 경향 등등을 성의껏 말했다. 그런데 오늘 우송되어 온 잡지를 보니 기사 제목이 신체장애로 천연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였다. 천연 같은 삶? 그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심히 불쾌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연이라고 부르는가? 나는 1급 신체장애인이고 암투병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신체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그런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솔직히 난 늘 내 옆을 지키는 목발을 유심히 보거나 남들이 장애인 교수 운운할 때에야 아참 내가 장애인이었지 하고 새삼 깨닫는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신체적 불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생산적 발전의 장애로 여겨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 능력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비장애인들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영어 속담에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라는 말이 있다. 누구의 삶에든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이다. 천영이라고 불리는 내 삶에도 축복은 있다. 첫째, 나는 인간이다. 개나 소, 말, 바퀴벌레, 엉겅퀴, 지렁이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다. 지난주에 6살짜리 조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는데 돈을 받고 아이들을 말에 태워주는 곳이 있었다. 67마리의 말이 어린아이 하나씩을 등에 태우고 줄지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말들은 목에 각기 평야, 질주, 번개, 무지개, 바람 등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이름표를 달고 직경 5m나 될까 말까한 좁은 공간을 하루 종일 터벅터벅 돌고 있었다. 아, 그 초점 없고 슬픈 눈. 난 그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축복에 새삼 감격하고 감사했다. 둘째,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다. 좋은 부모님과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은 늘 마음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을 만난 것을 난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내게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난 대통령, 장관, 재벌 총수보다 선생이 훨씬 보람있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한국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에서 똑똑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천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넷째,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몸은 멀쩡해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아나무인에 남을 아프게 해놓고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적어도 기본적 지력과 양심을 타고났으니 그것도 이 시대의 천운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 멋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얼마 전 다시 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대령과 사랑에 빠진 마리아가 그 무언가 좋은 일, Something Good 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다. 어린 시절 난 심술꾸러기였고 내 청소년기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거기에 서 있으니 내가 과거에 그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마리아의 논리로 따지면 나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전생에 난 그 무언가 좋은 일만 많이 한 천사였음에 틀림없다. 내가 누리는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 책은 아무나 내는 줄 아나? 이렇게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 책을 낼 수 있고 간간히 날 알아보는 독자가 선생님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내가 꿈도 못 꾸었던 기막힌 축복이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천영은커녕 천혜의 삶이다.